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12장, 2차의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의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공부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그 설명,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행에 갔는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그러면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분명히 설명을 하죠. 뭐 이전에 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든지 매월 어떤 급여 이렇게 작다든지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단을 하면 그 영상을 보여주면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검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고 환자한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때로는 상대가 뭐랄까, 지적 수준이 낮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인공지능도 사람을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설명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대부분 구현이 되는데, 딥러닝은 이 설명 가능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요. 오히려 1980년대 인공지능 초반부에 만들어졌던 규칙 기반 방법, 또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할 결정 트리,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설명 기능이 좋아요. 대신에 또 성능이 낮죠. 최근에 2017년에 다파 미국 국방 연구소죠. 거기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요. 유럽연합도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 인간은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제품화돼서 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런 설명 가능 기능이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12.1절에서는 이제 결정 트리를 공부하는데 이 결정 트리를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결정 트리 그 자체보다는 물론 이제 결정 트리를 공부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올해부터 써왔던 그런 기계학습 모델이니까요. 결정 트리 자체보다는 결정 트리를 통해서 설명 가능이라는 게 뭔지를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큰 목적이고요. 결정 트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진 트리예요. 어떤 노드가 자식을 2개까지만 갖는. 뭐 여기 이제 루트 노드 같은 경우는 자식을 2개를 가졌고 자식이 없는 노드 있죠. 자식이 없는 노드는 이제 단말 노드라고 그러죠. 또는 리프 노드라고 그러죠. 지금 이 결정 트리는 유방암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든 아주 오래된 굉장히 작은 토이 데이터인데요. 환자 샘플은 569개고 특징은 30개고 그 다음에 특징이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뭐 어떤 의료 영상에서 어떤 반점의 지름, 뭐 길이,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죠. 그리고 레이블은 베나인, 양성이냐, 멀리그넌트, 악성이냐 그런 이진 분류하는 문제고요. 이 결정 트리에 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 박싱을 해놨는데 워스트 레디어스가 16.795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런 질문이 다 붙어 있어요. 모든 노드에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그래서 참이 되면 해당 샘플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거짓이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에 보면 질문이 있어서 또 참이면 왼쪽,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단말 노드를 만나게 돼요.
이 단말 노드는 거기서 끝이죠. 자식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클래스가 여기 붙어 있죠. 얘는 이제 베나인 이렇게 붙어 있죠. 베나인이 아까 양성이었네요. 그래서 어떤 샘플이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서 단말 노드를 만나면 아, 너는 베나인이다. 양성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 트리의 기본적인 원리죠. 깊이는 이제 0, 1, 2, 3, 4에서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깊이가 이제 4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결정 트리는 이미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가지고 어떤 테스트 샘플이 들어오면 참 거짓을 판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고 단말로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이런 원리인데 문제는 훈련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만들 거냐, 즉 러닝을 어떻게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학습은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는 이런 그 트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빈 트리예요. 그럼 이제 루트 노드를 하나 만들죠. 루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훈련 집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훈련 집합을 왼쪽 오른쪽으로 잘 나눠주는, 분할을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최적의 이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막 임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개의 부류가 훈련 집합이 섞여 있는데 양성이라는 클래스의 샘플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간 샘플들, 오른쪽으로 간 샘플들이 그 안에서 그 노드에서 그냥 그 호모지니어스가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이게 두 개의 부류를 잘 분간을 해주는 최대로 잘 분류를 해주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질문 하나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뭐 복잡한 무슨 딥러닝 왜 필요가 하겠어요? 그 질문을 잘못하면 막 왼쪽 노드에 그 양성 악성이 섞여 있고 오른쪽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죠. 잘 만들면 왼쪽은 양성 위주로 돼 있고 오른쪽은 악성 위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을 만들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가 얼마나 각각의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위계수라는 거예요. 진위계수는 그 경제학에서 쓰는 건데 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막 섞여 있어도 그게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진위계수는 크죠. 그리고 완전히 동질해요. 재산 규모가 똑같아. 그러면 그 0에 가깝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진위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게 이제 진위계수의 그 공식이에요. n은 전체 샘플 수고 ni는 i번째 부류에 속하는 샘플 수죠. 만약에 어떤 한 부류에만 속한다. 모든 샘플이 n개가 다. 그러면 이게 1이 될 테고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완전 동질성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워스트 레디어스는 16.79. 이 질문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최대한 왼쪽, 오른쪽이 동질성을 유지하게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얘가 이제 그 완전히 동질할 수 없으니까 또 여기서 나누거든요.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 자식 노드 나누는데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리커시브하게 재규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 나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노드가 완전 동질하다. 같은 부류의 샘플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이 클래스를 그들 샘플의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완전 동질할 때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깊어지고 오버피팅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죠. 섞여 있더라도 멈추고 이제 거기에서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부류로 지정을 해놓고 마치죠. 이게 이제 그 결정 트리의 그 학습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결정 트리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는데, 다행히 그 scikit-learn, 우리가 그 3장에서 써봤던 그 scikit-learn이 그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decision tree 결정 트리고요. 유방암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로드에서 쓰면 되고요. 자, 먼저 프로그램 12-1은 로드 브레스트 캔서에서 유방암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래서 디스크립션 출력해보고 피처 네임 이게 30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타겟 네임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넘버 오브 인스턴스 샘플이 569개다. 그 다음에 그 30개 뉴머릭 특징이 있다. 그 다음 30개 특징 이름이 뭐 민 레이디어스, 민 텍스처, 민 페리메터, 민 에어리어 가지고 쭉 이렇게 30개가 있고요. 그 다음 부류 이름은 멀리그넌트하고 베나이 2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12-2는 이제 이 유방암 데이터를 써서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고 실제로 예측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로드를 하고요, 데이터. 이 2개가 전부예요. 학습하는 게.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해서 디시전 트리라는 그 모델을 나타내는 객체를 만들고 디시전 트리.fit 똑같아요. 딥러닝에서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fit예요. 그래서 WDBC 데이터가 이제 특징 벡터하고 타겟이 그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 벡터 레이블 쌍을 주면 얘가 학습을 해서 DT 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DT가 바로 이거죠. 이거. 학습이 돼요. 이게 DT입니다. 만들어줘. 아주 간단하죠.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는 요 맥앤벳으로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훈련 집합을 WDBC 데이터를 주고 훈련 집합이죠. 주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제대로 하면 이제 훈련 집합 타겟 훈련 집합하고 테스트 집합 나눠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맞춘 놈을 그 전체로 하니까 98% 정도 맞추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디시전 추리가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이제 요게 아니고 디시전 추리의 결정 트리의 그 설명 가능한 그런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파이도 플러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 디시전 추리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13행, 14행. 그 다음에 graph.write.png에서 tree.png를 하면 그 png 파일로 그 디시전 트리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줘요. 이 tree.png가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요겁니다. 이걸 저장해서 제가 불러다 그냥 책에다가 그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트리를 이제 새로 또 하나 그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서 어떤 샘플을 하나 주고 테스트 샘플이에요. 하나를 주고 걔가 그 어떤 경로를 타고 요 단말로드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샘플은 그 WPC 훈련 데이터에 들어있는 것 중에 0번 샘플, 맨 앞에 있는 샘플을 엑스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놓고 고놈을 했고요. 여기 보면 DT가 이제 훈련된 그 학습된 결정 틀이죠. 그래서 이제 디시전 패스하고 테스트 샘플 하나 주면 그 루트보트에서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류까지 해줘요. 그리고 그 경로 정보, 즉 이 타고 내려간 어떤 노드를 타고 내려갔는지 그것을 이 패스에다가 저장을 해주죠. 패스. 아주 유용한 함수예요. 근데 이 패스가 그 희소행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놈을 이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열 형태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패스 투 어레이가 좀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시퀀스로 저장을 했어요. 패스 시퀀스에 들어있는 그 밸류. 이 이누머레이트 했으니까 이제 얘는 0, 1, 2, 3, 4 이렇게 쭉 될 테고요. 이제 밸류 값.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n번째 그 노드를 읽어와요. 이제 노드다 저장을 하죠. 그 밸류가 0이면 그 경로에 없는 이런 애들이 이런 노드들은 0으로 되어 있고 이 경로상에 있는 놈은 그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상에 없으면 그 필 컬러 화이트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린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경로상에 있는 놈은 그린으로 그렸고 나머지는 화이트로 그렸죠. 그리고 그 놈을 treewithpath.pn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면 png 파일이 생겨요. 그림 파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그냥 그림판 같은 거에서 이거 열어볼 수가 있죠. 저는 이 png 파일을 불러다가 책 속에다 지금 집어넣었고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시전 트리는 속이 훤히 보인다. 즉 설명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속이 보이냐? 어떤 테스트 샘플이 하나 들어가면 이 경로를 타고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경로를 타고 내려갔을 때는 요 질문, 요 질문에 대해서 false고 true고 false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노드에 도달해서 여기도 밸리그넌트 악성으로 분류가 됐다. 이걸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의사는 이걸 보고 이제 워스트 레이디어스가 16보다 크고 이제 그 질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것은 의사하고 얘기할 때는 좀 서로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뭐 가령 뭐 가장 큰 덩어리 크기가 뭐 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실제 의사한테 우리가 듣는 그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 패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예 이런 그 설명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 노드 객체 get attribu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노드라는 이 객체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값들, 질문, 뭐 진위계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알 수 있죠, 이 정보를. 이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뭐 문자열 접속을 해가지고 만들면 이런 설명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정 트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설명 가능해요. 속이 보여요. 근데 완벽하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유방암 데이터 특징이 30개 뿐이고 그 다음에 그 특징 각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이다. 그러면 영상은 픽셀의 집합이잖아요. 1000x1000이면 100만 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 각각의 이제 특징인데 특징 하나는 의미가 없죠. 여러 특징이 모여서 어떤 쉐입을 형성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영상 또 소리 파일 이런 데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제한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능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왜 성능이 이렇게 낮냐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 워스트 레이디어스라는 특징을 보고 16.795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요. 즉 이 가로축이 워스트 레이디어스라는 그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 16.795로 기준으로 쫙 나눠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샘플들은 다 노드 1으로 가고 그 큰 놈은 노드 14로 가고 그렇죠. 노드 1로 가고 노드 14로 가고 또 노드 14는 19.91 워스트 텍스처라는 특징을 보고 19.91보다 크면 노드 15, 노드 18. 그러니까 특정 공간을 어떤 선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선도 기울어진 선이 아니라 어떤 축의 그 평행의 그런 선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선형 굴륙이고 선형 굴륙이도 제한적 선형 굴륙이다. 이런 어떤 사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설명 가능은 꽤 어려운데 수준도 있어요. 수준도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이 다룬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 동영상, 소리, 뭐 텍스트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냥 개별 특징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변화가 심하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징도 뭐 30개 이런 게 아니고 수백, 수만 개 이런 고차원이라는 거고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죠. 자, 딥러닝은 높은 성능을 보장을 해요. 이런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설명 기능이 약한데 그 이유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 활성함수 이런 연산을 아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 두 번째 수준 정도의 기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서 캠이라는 기법하고 그래도 캠이라는 기법으로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설명 기능이 전혀 없는 인공지능 어떻게 생겼냐? 분류는 해줘요. 꽤 높은 수준으로. 근데 이렇게 돼. 인공지능이 91.5% 확률로 붉은 날의 검은 새로 분류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즉 의사가 당신은 양성입니다. 확률은 95%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나마 양성이니까 다행이에요. 악성인데 뭐 확률이 92%예요. 이러고 그냥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든지 MRI 사진을 띄워놓고 어느 부위를 가리키면서 이 부위를 보고 내가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그 양성인데 95% 확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명 기능이 없는 것보다 낫지만 또 답답하죠. MRI 사진에 여기 보고 자기가 판단했다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장 수준이에요. 문장 수준. 아까 이 디스전 추리 이런 거죠. 이런 식이죠.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좀 추상화해서 가장 큰 덩어리 크기가 상당히 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인공지능이 이 수준을 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연구를 그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고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쓸만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지만 노란 띠를 두른 붉은 반점이 날개의 반 정도를 덮은 독특한 모양을 보고 인공지능의 91.5% 확률로 붉은 날개 검은자를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주 좋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 굉장히 그 앞서가는 주제를 다루는 셈이에요. 자, 12.3절은 그 현재의 설명 가능 수준인데 이 수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각화 수준. 대표적으로 캠하고 그 그래드 캠이 있어요. 12.3절에서는 이 두 가지 그 기법을 그 원리를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캠이 설명이 되는데 이 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그래드 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캠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전역 평균 풀링이라는 연산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GAP, 갭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6장에서 배웠던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256 by 256 3채널 영상이 들어가면 컨볼루션 풀링 해서 피처맵이 나오고 또 컨볼루션 풀링해서 피처맵, 컨볼루션 풀링해서 피처맵, 컨볼루션 풀링해서 또 피처맵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그 피처맵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막 128장, 뭐 256장 이래요. 근데 이제 그 단순화해서 4장으로 되어 있고 F1, F2, F3, F4라고 우리가 불러봅시다. 그리고 각각이 8x8 피처맵이네요. 64개의 화소를 갖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 플래튼을 적용해서 1차원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완전 연결층 넣고 완전 연결층 넣고 풀리 커넥트층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계에 대문자 C죠. 대문자 C. 시계의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그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인데 이게 여기 이제 그 256개에 여기 이제 100개라고 그러면 그 이만큼의 가중치가 여기 있어요. 꽤 많죠. 근데 전역 평균 풀링은 이 부분을 이제 싹 드러내고 이걸로 대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F1에 8x8이니까 64개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64개의 특징을 에버리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F1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값이죠. 그 다음 F2 두 번째 피처맵도 에버리지에서 그 두 번째 값, 세 번째 특징 맵, 세 번째, 네 번째 특징 맵, 이 네 개의 특징 맵당 하나의 그 평균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네 개의 특징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특징하고 이 시계의 그 부류가 완전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소문자 C번째 같은 경우 이 네 개의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WC1, WC2, WC3, WC4라는 그 네 개의 엣지가 있고 거기에 네 개의 가중치가 있죠. 그럼 이놈을 서로 곱해서 그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 소문자 C 번째 부류의 값으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문자 시계에 그 부류가 있고 여기에 4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Q계라고 합시다. Q계에 그 특징 맵이 있으면 Q 시계에 가중치가 있어요. 훨씬 적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수식으로 쓰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 K번째 특징 맵이고 IJ번째 그 화소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더해서 이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고요. 그놈은 이제 우리가
AK라고 부르면 그 C번째 아웃풋 노드의 값은 이렇게 되죠. AK, WCK. 거기 K는 1에서 Q까지. 이 Q는 특징 맵의 개수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Q가 이제 4였죠. 아까 얘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고 캠이라는 설명 가능 기법을 구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캠이라는 기법이에요. K번째 피처맵, FK가 이제 K번째 피처맵이죠. 거기에다가 그 WCK를 곱해요. 그래서 그놈을 모든 특징 맵에 대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이 C번째 부류에 대한 히트맵이 만들어지죠. 즉 C번째 부류가 그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로 분류를 했는데 왜 고양이로 분류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요 WC1을 요 F1에다 곱하고 맵에다 곱하는 거예요. 8바이 8마다. 그 화소마다 곱하는 거죠. 그 다음 WC2를 F2에 곱하고 WC3를 F3에 곱하고 C4를 그 F4에 곱해서 그 4개의 피처 맵을 이제 다 더해서 4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히트맵이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식이죠. 우리가 이 FCXAI를 히트맵이라고 불러요. 자, 캠의 초우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이런 그 그림이 있어요. 이 영상을 입력으로 주고 그 C를 브리아르로 했어요. 브리아르. 이게 브리아르라는 종이거든요. 그 품종인데 그랬더니 지금 이런 열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방 어디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요 입 근방을 보고 브리아르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을 보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개를 분류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얼굴 또는 입 부분을 보고 분류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바벨을 드는 영상을 이제 C를 바벨로 줬어요. 부류를. 그러니까 이 바벨 양끝에 붙어 있는 이 쇳덩어리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했죠. 그래서 이 바벨은 양쪽에 붙어 있는 쇳덩어리를 보고 분류하는구나.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뭐 그럴 때도 왜 CNN이 잘 영상을 들여다보고 분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만 분명해요. 이런 류의 설명 가능을 제대로 한 것이 최초라고 보면 돼요. 캠이. 유명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전역 평균 풀링 구조로 되어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능해요. 이론상 불가능하죠. 그런 결정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한 게 이제 그래드 캠입니다. 그래드 캠은 이런 구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도 가능하고 뭐 또 다른 구조에도 가능하고 여러 신경망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그래드 캠은 어떻게 이걸 했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스몰 C, 소문자 C예요. 이 일수에서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2세 인쇄할 때는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겠어요.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8x8 맵이 4장이 있죠. 4장이 있는데 모든 화소는 일정한 양만큼 이 C라는 부류에 공헌을 하죠. 즉, 이 최종 출력, C에 해당하는 최종 출력에 조금씩 기여를 해요. 근데 어떤 화소는 기여를 많이 하고 어떤 화소는 적게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기여를 많이 하는 화소에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기여를 별로 안 넣는 애는 제로에 가까운 가중치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히트맵을 만들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그래드캠의 발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K번째 특징 맵의 IJ번째 그 화소인데, 이 화소가 FIJ, K라는 화소가 이 C라는 부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분을 해보면 알잖아요. 미분. 즉, 이 화소값을 조금 바꿨을 때, 이 C라는 출력 노드의 값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 값이 많이 바뀌면 기여를 많이 하는 거고, 적게 바뀌면 기여를 적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미분값이죠. 얼마나 바뀌냐가 미분값이고, 그 미분값에 따라서 기여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분값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F1이라는 특징 맵에 8x8 64개가 있으니까 그 64개 각각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평균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놈을 알파 CK라고 그랬어요. 즉 K번째 특징 맵이 C번째 부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그걸 측정해주는 어떤 값이죠. 알파 CK가. 우리 알파 CK를 구했으면 그 히트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FK에다가 알파 CK를 곱해서 그 모든 특징 맵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 거죠. 즉, 이걸 이제 미분을 통해서 구했어요. 아까 캠 같은 경우는 그것을 AK라고 그랬는데, AK는 이 에버리지 풀링에 의존을 했죠. 즉, 에버리지 풀링을 의존을 해서 K번째 특징 맵이 C라는 부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래드캠에서는 그것을 미분으로 계산한 거죠. 그 차이만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입력 영상이고 그래드캠으로 그 C를 부류를 캣으로 설정했을 때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 됐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고양이 얼굴하고 꼬리를 보고 이제 고양이라고 분류를 한 거고, 이걸 도구로 바꿔서 설정을 하면 여기를 봤어요. 즉 이 부분을 봤죠. 개의 얼굴을 봤죠. 자, 지금까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캠이라는 기법, 그 다음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래드캠, 이 두 가지 기법을 봤고요. 그래드캠을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래드캠을 12.4절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전학습된 모델을 쓸 거고, 이게 이제 레드가 레스넷이죠. 레스넷 50에 적용을 해보고 또 비슷하게 익셉션 모델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레스넷 50에 그래드캠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레스넷 50을 불러오는 거고 모델 서머리를 해가지고 그 각 층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델 서머리를 앞에서 했을 때는 그 모델의 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절차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레이어 이름이 나오거든요. 인풋,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TROBS. 이게 이제 아웃풋층이에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층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컨브 5, 블락 3, 아웃이라는 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컨볼루션 층의 마지막 층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층이고 그 전층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있죠. 우리가 마지막 층을 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층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여기는 이제 7x7이네요. 그리고 2048개가 있네요. 얘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층이 4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개가 넘는 층이 있고 이게 8x8이 아니라 7x7을 이네요. 레스넷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그냥 허밍버드라는 JPG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I am show, net show 해가지고 출력을 해본 결과 이제 이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입력을 할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고요. 실제로 변환한 영상을 프리딕트로 예측을 해보죠. 그리고 예측 결과를 PREDS라는 객체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걔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니까 5개만 해봤어요. 이 실제로는 그 1000개까지 있거든요. 이미지 내에서 분류를 하니까. 근데 그 앞에 그 탑 5만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허밍버드, 1순위가 허밍버드 99.93%, 꽤 높은 확률로 허밍버드라고 인식을 해서 아주 잘했어요. 이거 허밍버드잖아요. 벌새. 그 다음에 자카마르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카마르가 0.00046 확률로, 그 다음에 레드쉔크 뭐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0.000059 뭐 4 확률입니다. 그 다음 휘빌, 위빌, 그 다음 블랙스톡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부류가 나왔고요. 1순위는 허밍버드고. 그 다음에 그 라스트 컨브 레이어, 컨브 바이 블록 3 아웃, 마지막 컨볼루션 층을 이거예요. 그걸 라스트 컨브 레이어라고 이제 그 객체에 저장을 했고, 그 모델을 이제 2개로 쪼개요. 모델 1하고 모델 2로 쪼개는데 모델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델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 2로 2개를 쪼개요. 그래서 모델 1은 케라스 인풋 해가지고 그 마지막 층. 모델 1은 그 모델의 인풋, 입력부터 라스트 컴블 레이어까지 앞부분이죠. 그걸 모델 1으로 두고 모델 2는 그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에버리지 풀 레이어, 이게 프리딕션이 아니라 PROBS예요. 요거지,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이제 모델 1이고 이게 모델 2고. 책에는 PROBS 제대로 되어 있어요. 버전을 보면서 이제 수정을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놈을 이제 모델
그 2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모델 1, 모델 2 두 개로 쪼갰고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TF 그레디언트 테이프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아이디는 아그맥스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놈을 이제 활용을 해요.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허밍버드죠. 허밍버드. 그래서 요 47, 48행이 12.5절, 12.5 요거죠. 알파 CK, 즉 그 미분을 다 한 다음에 요 F1에 들어있는 화소를 다 평균하는 거. 그게 이제 47, 48행이고요. 그 다음 50행부터 54행까지가 요 12.60. 그래서 그 피처맵에다가 그 피처맵의 가중치, 즉 그 미분에서 평균에서 구한 알파 CK를 그 가중치를 써서 두 개를 곱해서 다 합산을 하는. 그래서 히트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56, 57행은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매트 CO 해가지고 히트맵을 그려보면 이런 히트맵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7x7이었잖아요. 마지막 컨볼루션 중에 7x7이기 때문에 7x7짜리 히트맵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원본 영상에다 히트맵을 이렇게 더 씌우는 과정인데, 일단 해상도가 안 맞기 때문에 얘를 7x7짜리를 원본 영상의 해상도로 이렇게 불려서 두 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 씌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60행에서 75행까지고, 75행은 그렇게 만들어진 오버레이 IMG라는 그 이미지 객체를 매트 쇼로 이제 출력을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즉 대충 요 배 부분 뭐 이 부분을 보고 좀 넓게 보면 이렇게 되는 한 이 부분 정도, 대략 이 부분 정도 를 보고 벌새라고 허밍버드라고 이제 분류를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12.4.2절인데 12.4.2절은 쉬워요. 앞에 프로그램을 이해를 했으면 쉬운 게 레슨앱 50을 단지 익셉션 모델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전학습 때 모델도 비슷하게 잘하는지 보려고 익셉션 모델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4행을 익셉션으로 바꾸고 10행을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불러오는 걸로 바꾸고, 얘는 이제 299 x 299니까 이거 바꾸고, 여기도 프리프로세싱으로 바꾸고, 여기도 이제 그 예측 결과하고, 얘는 좀 달라요, 이름이. 이게 마지막 컨볼루션 층인데 블락 14 셋 컨브 투 액트, 그러니까 그 맞게 바꿔주고, 에버리지 풀이 있고, 출력층인데 프리딕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출력 결과죠. 얘는 8x8이네요. 그 마지막 10x10이네요. 10x10. 마지막 컨볼루션 층이 10x10이고 그 피처는 2048개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x10 크기의 히트맵이고 10x10짜리를 이 원본 영상에다 씌우면 이렇게 되고, 대충 얘는 한 여기 이 정도를 보고 이제 벌새라고 허밍버드라고 분류를 했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출발해서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은 지금 현재 딥러닝으로 구현이 되는 인공지능. 실제로 인공지능이 지금은 대부분 딥러닝으로 구현이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구현하는 딥러닝 기술을 거의 전반적으로 훑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12장까지 충실히 공부를 했으면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이라고 막 화두가 되는 그런 분야에 거의 전반을 공부를 했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각 분야를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공부한 것도 가장 일반적인 캠하고 그래드 캠만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물장 수준으로 설명하는 기능으로 좀 확장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그래드 캠을 또 개선한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돼요. 이 전체적인 너비는 이 책이 커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 좀 훌륭한 학자로 성장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기업에 계시다고 그러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혹시 접한다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 쪽으로 진학을 해서 인공지능 학자로 크게 성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 강좌를 시청해 주느라고 좀 수고를 많으셨고요.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